있습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 규모가 축소돼 왔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이렇게 감축설이 거세지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분쟁에 우리도 자동으로 개입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태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태국에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죠. 두 손을 공손하게 모아서 고개를 숙이며 사와디카 하고 인사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인사를 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와이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보낸 관세 서한이 곧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면서도 향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나란히 30%의 관세가 적힌 서한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5개 무역 파트너에게 관세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서한에서 애초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로 명시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로 다시 미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에서 위터 나토 참모총장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평화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위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3차 평화협상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서 러시아 측은 평화회담을 계속하고 3차 협상을 열 의향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과 6월에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통해 포로 교환을 합의했습니다만 종전 합의는 불발됐고 이후 3차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제문제 선임 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가 미국과 핵협상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존중하는 조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5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란 기습 공격으로 10일 전쟁을 촉발하면서 협상은 지금 중단됐습니다.
시리아에서 드루족과 베두인족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주에서 드루족과 베두인족 충돌로 최소 18명이 죽고 50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전투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마스쿠스 스웨이다 고속도로 위치한 여러 개의 검문소가 폐쇄되면서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전방위 압박.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측에 방공 무기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기도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동안 중단했던 신규 무기 지원을 재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나토와 오늘 계약을 체결했고 나토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면 미국이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서 나토 측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류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사일 탄약 등 대규모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갖고 무기 공급 결정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도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는 방공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 측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경고를 한 겁니다. 이 얘기 역시 류터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혹독한 관세라고 말하면서 100% 정도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자신은 무역을 많은 일에 사용한다라고 말하면서 관세는 전쟁 해결에도 훌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린지 그레엄 공화당 상원의원 주도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 500% 관세를 부과하는 골자로 제재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태도가 좀 여러 번 바뀐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미국 유권자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대하는 방법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서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 그러니까 터프하다는 게 이제 세고 좀 강하고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런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미국 정치센터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등록 유권자 2,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더니 선택지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 충분히 세지 않다. 이게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이 대략 적절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가 31%. 그리고 단 9%만 강하게 잘한다. 터프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 외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이 과반 53%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 공급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너무 유화적인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압박하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네. 이런 여론들이 영향을 준 것 아닐까라고 그럴 수 있을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도시라고 쓰고 수용소라고 읽는다. 네, 팔레스타인 국가위원회 라위파투 의장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라파시에 인도주의 도시를 계획하게 건설했는데 이건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강제 수용소의 시작이다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라위 의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밝힌 이 제안이
인도주의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을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 감금해 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미국의 지지, 묵인 아래 자행되는 공동 집단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인 카츠 장관이 14일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시해서 라파 시위 폐허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는 그 국방부 제안서가 나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카츠 장관 얘기에 따르면은 가자지구 해안지대 알마와시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60만 명을 앞으로 체결되는 정전 합의 기간 동안 60일 이내 모두 라파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도주의적인 도시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강제로 보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가자지구 전체 인구인 200만 명이 결국 남부 도시 가자시탄에 전부 수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안 그래도 뭐 물자도 없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그렇죠. 이제 더욱더 힘든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고 팔레스타인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동안에 가자지구 전체를 자신들이 점령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금이 라멘 먹을 때예요? 네, 예, 라면 혼내는 거죠? 맞아요. 라면 아니고 라멘. 라멘 일본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지금 참여 선거 앞두고 1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일본 NHK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18세 이상 시민 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는데요. 자민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1%포인트 떨어지면서 24%를 기록했습니다. NHK 역대 조사 기준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12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하더라도 7.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다른 정당도 지지가 높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민당 외의 지지를 보면 입헌민주당 7.8%, 참정당 5.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자릿수네요. 네. 다. 네, 이시바 시게로 내각을 지지한다는 대답은 31%에 그쳤습니다. 역시 한 달 전 39%보다 크게 떨어졌고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싫다는 대답이 나왔겠죠. 반대로 이제 지지하지 않는 대답이 같은 기간 동안에 42%에서 53%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일본에서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뭐 여러 차례 해드렸고 이제 지금은 약간 뭐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벌이는데 도대체 내각은 뭘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실망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라멘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할 때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래시장 가서 그렇죠.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이제 그만큼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당신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근데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하나 놓쳤습니다. 뭘까요? 라멘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일본 라면 보면은 그 토핑 고명이 올라가잖아요. 네. 기본 고명이 있고 추가로 돈을 더 내면은 더 그렇죠. 넣어주죠. 네. 차슈라고 해서 일본식 삶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얇게 위에 아시죠? 네. 올라 한두 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보통 기본이면 한두 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먹었다는 라멘 사진이 네. SNS에 올랐는데 네. 고기가 가득해요? 면이 안 보여요. 면이 안 보이고 물론 이렇게 큰 덩어리 아니죠. 이렇게 자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덮여 있고 옆에 이제 김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고물가 시대 일본 국민들은 힘든데 당신이 지금 고기를 잔뜩 넣은 이런 황제 라면을 먹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니가타현은 나가오카시에서 이제 라면가 방문해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정말 잘 먹었다, 맛있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 건데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참여 선거 출마한 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건데 네. 안 간 것만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잔뜩 고기가 올라간 라면을 지금 라면을 먹을 때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들은 라면 가게가 무슨 죄가 있냐. 너무 화내지 말자. 라면 가게 갔다는 것만으로 너무 날카롭게 반응한 건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엇갈린 글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고물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거죠. 예. 이걸 먹은 건 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고물가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식품 소비세 감세 추진을 하고 있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거 좀 소비세 감세를 무책임하다면서 또 오히려 야당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누가 추가로 토핑까지 얹어서 먹냐 이거죠. 민심이 너무 안 좋다. 네. 이 마음을 좀 맞아요. 예, 관리자들이 읽어야 할 텐데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들과 딸. 네. 예. 귀남이와 후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싶은데 예. 아시면서. 예, 너무 알겠네요. 예전에 네. 90년대 드라마였잖아요. 네, 남아 선호 사상. 특히 이제 그렇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많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식이 많아야 되고 그중에 누가 한 명 출세해서 집을 일으켜야 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급격한 저출산, 성비 불균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요. 네. 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오. 인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비행기 타는 게 네. 아니라 현금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건부가 마련 중인 주요 정책으로 뭐 네. 출산 및 양육 장려금 이건 뭐 다 똑같이 모든 나라가 하는 거고요. 예. 산전 산후 건강 검진 이런 거 있고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 주거를 좀 보조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딸만 있는 가정을 위해서 현금 또는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여기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베트남의 합계 출산율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 한 명당 1.91명 낳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네. 문제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베트남 측에서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남녀 성비 불균형인데요. 여자의 100명당 남자애가 111.4명. 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또 베트남만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출산 성비 불균형 이것도 문제긴 한데요. 청소년들의 초혼, 10대 임신, 아, 조혼. 네, 조혼. 그리고 너무 이제 이른 나이에 맞아요. 결혼을 그리고 하고. 또 근친혼 이런 문제가 아.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아. 그 약간 고원지대, 농촌 지역 이런 아. 곳에서 한 21% 정도가 이런 유형의 결혼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도 또 하나 우려 요소인데요. 베트남의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5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의료와 복지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정부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요즘에는 좀 분위기 바뀌어서 네. 뭐 딸이 있는 집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행기 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이 여전히 남아선호 맞아요. 사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 현금을 주고 예. 현금을 주고 예, 싶다. 가고 싶네요. 네. 저도 딸만 있어서. 다음 키워드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가 직원 컴퓨터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힘을 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머스크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있고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런 기업에서 고강도 업무 요구 그리고 강압적인 통제 방식이 있는 것을 드러나면서 역시 XAI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XAI가 이번 달에 그록을 훈련시키는 엔지니어들에게 허브 스태프라는 감시용 인력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화면 캡처, 키보드, 마우스, 활동 추적 등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딴짓하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예, 모든 활동을 다 제어하겠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약간 빅브라더 같은 그런 느낌인데 회사에서 지급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요. 개인용 컴퓨터에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회사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율을 높이고 근무 시간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직원들은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럼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메시지에 따르면 한 직원이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 지시를 반대하면서 사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XAI의 통제적인 조직 문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회사 엔지니어가 자신 생각하는 AI 모델의 성능 순위를 X에 올렸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삭제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게시물에는 개발 중에 있었던 그록3보다 오픈AI 모델이 더 우수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만들어 보니 네. 여기가 더 좋더라라고 네.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분발하자 뭐 이런 네, 의미였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회사는 이걸 하지만 기밀 유지 위반으로 문제를 삼았고요. 아. 당시 일론 머스크가 이미 그록3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태였던 만큼 회사가 사실상 직원의 안 좋은 평가를 트집 잡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CEO가 나와서 우리 잘 만들었어라고 말하는데 직원이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 미운 털이 박힌 네, 건데 네. 지금 AI 인재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에서 기업 문화는 채용과 이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XAI처럼 폐쇄적인 개발 방식과 간피 중심의 이 조직 운영이 계속이 된다면은 이 인재들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다른 회사를 가고 싶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연봉이 높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죠. 네, 조직이 얼마나 투명한지 이런 것들도 AI 연구원 등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럼요. 하는 예,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이 엔지니어들에게는 그런 게 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젊은이들에게도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면 증거가 사라진다. 네, 그 이제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네, 집단 납중독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피해 지역 당국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급식에 뭐 네, 그 물감. 사용하면 안 되는 물감을 맞아요. 넣었다면서요. 유치원에서 원생 200여 명이 납중독 진단을 받았는데요. 예. 급식 조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용이 불가능한 미술용 물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관련자들 8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이 사건이 있었던 텐수이시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지역인 산시성의 성도인 시안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요. 네. 비정상적으로 납 중독이 높게 나온 겁니다. 부모들도. 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그래서 예. 한 학부모가 딸이 받은 검사를 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봤더니 납 중독 그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리터당 5.416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기준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는데 네. 시안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40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리터당 232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일단 네. 뭐 중국 당국에서는 이게 리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도 납 중독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그럼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의 Swear It Again 함께 듣겠습니다. I wanna know whoever told you I was letting go of the only joy that I have ever known. Girl, the will I am. Just look around and all of the people that we used to know just giving up, they wanna let it go. But we're still trying. So you should know this love we shared was never made to die. I'm glad we're on this one-way street, just you and I, just you and I. I'm never gonna say goodbye, 'cause I never wanna see you cry. I swore to you my love would remain, and I swear it all over again. And I'm never gonna treat you bad, 'cause I never wanna see you sad. I swore to share your joy and your pain, and I swear it all over again, all over again. Some people say that everything has got its place and time. Even the day must give way to the night. But I'm not buying, 'cause in your eyes I see a love that burns eternally. And if you see how beautiful you are to me, you know I'm not lying. Sure, there'll be times we want to say goodbye, but even if we try, there are some things in
on this line won't be denied, won't be denied. I'm never gonna say goodbye, 'cause I never wanna see you cr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출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 경영진 등을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사태 당시 발전기 사수를 지시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순직해병특검은 내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어제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집진기 배관 철거 작업 중 배관이 무너지면서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국내 중견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업 800곳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곳은 37.2%로 1년 전의 25%보다 12.2%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4월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8명 전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태국 하면 이 인사 먼저 떠오르거든요. 오늘 태국의 인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요? 네, 미소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태국을 방문해 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온화한 미소와 공손한 인사로 맞아준 태국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합장하듯 두 손을 모아서 인사하는 것을 와이라고 하는데요. 네. 태국 전통 인사인 와이 몸짓에는 태국의 역사와 종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아.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합장 인사 와이를 한 후 여자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와디카, 남자는 사와디캅이라고 말하며 네. 인사를 건넵니다. 네. 아마 이 인사말은 태국에 와보지 않은 분들도 아실 정도로 유명할 텐데요. 맞아요. Y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이 인사법에? 네, 먼저 기도하듯 하는 Y 동작의 역사는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존경을 표하던 합장 자세, 안잘리 무드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네. 과거 불교와 힌두교가 태국에 전해지면서 정착하게 되었고 수백 년에 걸쳐 지금의 독특한 Y 문화로 발전한 것입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이 Y가 부처님께 연꽃봉오리를 바치는 행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제대로 된 Y는 두 네. 손바닥을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손바닥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어서 아직 아. 피지 않은 연꽃봉오리 모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손끝에서 존경의 연꽃을 피우는 셈이죠. 딱 붙이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알고 있고 남자 사와디카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남녀 인사말 다른 것도 역사가 오래된 건가요? 예, 근데 사와디는 태국의 대표 인사말이지만 사실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네. 태국 사람들은 특별한 인사말이 없이 우리나라처럼 띵카올리양 또는 빠이나이마와 같은 말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네. 이 뜻이 뭐냐면 네.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녀오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오.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이런 평범한 인사말이 주로 사용되던 당시에 이제 막 태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라디오 방송에서 네. 방송 진행자들이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방송 끝인사로 주로 영어의 굿나잇을 번역한 라트리 사왓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인사를 주로 했답니다. 아. 이게 너무 서양식 인사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자 네. 태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프라야 우파킷 실라파산이라는 분이 네. 산스크리트어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아. 산스크리트어의 좋음을 뜻하는 수와 네. 존재하다를 뜻하는 아스티를 결합해 사와디라는 단어를 창조해낸 언어학자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좋은 일과 안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이때부터 태국에서 사와디라는 인사 문구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사와디라는 게 시대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낸 말이었네요. 라디오를 통해서 또 보급이 돼서 유행이 된 거군요. 근데 이 Y의 인사 방법이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태국의 Y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사회적 언어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손의 위치와 고개를 숙이는 점도 달라지는데 네. 친구나 비슷한 연배에게는 가슴 높이의 Y를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요. 선생님이나 어르신께는 손을 코끝까지 올리고 좀 더 깊게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스님이나 왕실, 왕족이나 불상 앞에서는 손을 이마까지 높이 올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네. 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를 몸에 익히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과 겸손의 미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Y는 효율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 한마디 없이도 손의 높이와 몸짓만으로 존중의 정도를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빠른 소통 방식 속에서 잃기 쉬운 관계의 깊이를 되새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Y와 사와디의 결합은 전통과 근현대의 성공적인 조화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경건한 몸짓 Y와 근대에 만들어진 축복의 언어 사와디가 더해져 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인사법으로 완성된 것인데요. 이는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태국 문화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Y는 존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아름다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서툴게나마 Y를 할 때 태국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는 것처럼 진심을 담으려는 노력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Y 문화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형식이 빛나려면 무엇보다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 당국자들도 주한미군 감축론을 언급하고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네. 사와디카. 예, 또 배워서 또 써먹어 보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지금까지 했는지 좀 먼저 살펴주시죠. 그것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군사비를 부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전날 트럼프가 한국에게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방위까지 꺼낸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두 개 섞어서 이제 한국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 트럼프가 무슨 말을 더 했냐면은 한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아주 훌륭한데 네. 군사비를 스스로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가 일기 집권했을 때인 2019년 때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협상과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그가 자신이 한국에게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통의 전화로 한국이 그것 때문에 30억 달러를 지불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0억 달러 정도 한국이 내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3배나 인상시켰다 뭐 이런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네. 2019년에 미국은 한국에게 50억 달러를 내야 된다. 기존 5배를 내야 된다. 협상 제안했었고 네. 한국이 못 내겠다고 반발을 해갖고서 결국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아.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서 한국이 한 10 기존보다 10% 정도 인상한 안으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돼요. 전혀 틀린 얘기죠. 그러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를 할 적에 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고 네. 방위비를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했어요. 이날도 또 주한미군 규모가 4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한국 주한미군 규모는 지금 2만 8천 명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취임 이후 한국이 불법 개헌과 대통령 탄핵 또 대선으로 이제 거의 뭐 정부 주체가 없어서 그렇죠. 압박을 못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죠. 방위비 문제,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주한미군 관련된 주장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요구들이 더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지는 네. 주한미군 규모는 줄이고 역할도 바꾸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라 이겁니다. 지난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이제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보도를 보면은 주한미군 2만 8천 명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 태평양의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즉각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즉각적인 부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이 문제가 미국이나 한국에게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죠. 신문도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안팎에서는 이 주한미군 감축을 놓고 논의가 무성하다는 것을 드러낸 증거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라는 인사가 네. 국방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의 연구원과 함께 지난 9일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주한미군을 결론적으로 한 1만 명 정도로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2만 8천 명이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 비행대들을 철수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또 1만 명에서 결국엔 더 줄여서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된다.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네. 콜드웰이라는 사람은 미국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지난 4월에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 공습을 논의하던 민간 메신저 방해에서 네네. 논의를 하다가 이게 폭로가 되는 바람에 네. 여기에 콜드웰도 참가했었는데 같이 이제 책임지고 해임을 했습니다.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라고 그렇죠. 하죠. 어쨌든 그런 채팅방에 들어갈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사입니다. 장관 수석 고문으로 미군의 전 세계적인 주둔과 태세 역할을 점검하는 국방전략 NDS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립에 관여하다가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곧 9월 달에 이 NDS라는 국방전략이 나오는데 네. 그 방향을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보여준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미국은 왜 이렇게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하는 걸까요? 콜드웰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반도 외 영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한국이 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내랑은 동북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내 국지전 발생 시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묶여 있는 미군 전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미군 전력 빼서 다른 곳에 돌리겠다는 얘기죠. 네. 콜델의 보고서는 더 나가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재편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주한미군 등 동아시아의 미군 전력의 주둔을 기존에는 일본,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등으로 이어지는 이걸 갖다 흔히 말해서 제1열도선 혹은 제1도련선이랍니다. 그 일본,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를 쭉 잇는 그 선에 지금 미군이 집중적으로 주둔하고 있는데 더 후방으로 빼야 된다. 즉 괌, 사이판, 팔로우 등 제2도련선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도 그 일환으로서 거론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 맥락은 앞서 얘기했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고 괌으로 돌리겠다. 그러네요. 그런 말 했는데 같은 맥락이죠. 네네. 결국 이는 주한미군 지금 감축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미군의 세계 전략에 따른 것이고 주한미군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과의 대결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쪽에 미군 등 국력을 집중하고 주한미군 역시 그런 목적에 복무시키려 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주한미군 역시 그 역할을 이제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그 뿌리는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주한미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은 꾸준히 감축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전망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행정부가 육군 7사단 등 2만 명을 한꺼번에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 6만 4천 명에서 한 4만 3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닉슨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시아 방위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거 발표했냐?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빠지고 싶었고 중국과도 화해하고 싶어서 이런 닉슨 독트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철수시켜버린 거죠. 일부. 그다음엔 1992년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미국은 약 7천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한테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니네들이 내라. 그래서 한국이 이때부터 이제 주둔 비용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2004년부터 2008년입니다.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2사단 병력 일부가 철수하고 그 본부도 사령부도 동두천에서 평택기지로 다 옮겨갔죠. 그래서 주한미군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 전 및 아프간전을 하고 있어서 미군 전력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좀 돌리고 싶어 했죠. 이때부터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붙박혀 있는 즉 붙박이용이 아니라 다른 지역 분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역할 변경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혹은 광역기동군화라는 이름하에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였는데요.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도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압박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무슨 단서를 달았냐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한다고 한다면은 동북아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 즉 동북아 바깥으로 하는 건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한국도 자국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네, 동북아 네. 밖으로만 개입해라. 한계를 둔 거네요. 그 선을 그은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기환 혹은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재균형 또 뭐 피벗 투 아시아로 중심층 이동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전략을 잇따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경하고 한국에 대한 요구도 계속 커져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증폭됐죠.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방위비 더 내라. 역할을 변경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간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행정부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트럼프는 2016년 첫 대선 때부터 미국의 해외 개입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말해왔습니다. 그 지지층들도 미국이 자국민을 돌보지 않고 해외 분쟁에만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던더리를 내면서 트럼프 이런 입장을 상당히 지지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일기 집권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뭐냐 그러면 동맹국을 동원해서 대중국 봉쇄와 대결을 공식화한 겁니다. 즉 전 세계 동맹들에게 방위비도 인상하고 군사 역할도 확대해라. 하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안 하고 줄이고 분쟁 개입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2기 집권 들어서 이런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거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5월 2일에 아까 앞서 말했던 국방전략 가이드를 만드는데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미국 본토 방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그리고 전 세계 동맹들과 파트너들에게 비용 부담을 늘려라. 이 세 가지 지침을 놓고 이제 우리 미국의 국방 전략을 짜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24일, 25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니네들 방위비 증액해라.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5% 인상하는데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큰 성과죠. 이걸 들고서 헤거세스 장관은 또 아시아 동맹들한테도 네. 니네들도 5% 방위비 인상해라. 그래서 6월 1일 아시아 안보회의는 샹그릴라 대화, 6월 18일 상원 청문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유럽도 방위비 5%인데 중국이란 더 큰 위협에 맞선 아시아 동맹국이 5% 인상하는 건 더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한 거죠. 현재 이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감축 등은 현재 미국의 국방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서 아주 앞서 나가는 사람이 선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 엘브리지 컬비라는 사람은 미국의 국력 대외 정책을 대중국 대결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 대중국 우선론자이고 이 콜비가 이 대중국 우선론자의 이론적인 좌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국방 전략을 짜는데 9월에 발표되는데 이걸 이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있고 이미 2018년에 국방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걸 채택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라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한미군 감축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미국의 세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주둔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은 이를 전제로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수록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고 오히려 그렇죠.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한국에게 부담스러운 쪽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한테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이를 고려로 한
한국의 기여, 이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주한미군과 그 기지를 대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또 대만을 둔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이제 보수적인 친미국 인사들은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다 무조건. 그래서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면 우리가 수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앞장서서 대만 분쟁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국에 제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론도 물론 거세죠. 이런 주장은 한국의 교섭력을 약화하고 한국의 이익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먼저 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동맹을 앞장 세우려는데 한국이 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그 대중국 우선노제인 콜비 차관도 지난 3월 4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네. 대만은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존재론적 이익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그 존재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우리가 전쟁까지 해야 되는 데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또 콜드웰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현재 미국의 군사 태세가 너무 공세적이라서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미군은 영내 패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속내는 중국과 전쟁을 불사한다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의 동맹국들을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순정적이라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의회에서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 사안이다. 그렇죠. 안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만 분쟁의 역할 자체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반도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필수 불가한 것인가 이런 인식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교정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미래를 잘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